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름이네요. 그죠? 여름이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좀 하늘색 입어봤는데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로 IMF의 거듭된 경고, 미국 국가부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그 국가부채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기 판단을 하는데 이해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파월은 정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제로금리, 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나름의 경기 부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팔을 크게 들을 만큼 통화정책 잘했다라고 그 당시의 평가를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기 부양에 성공적으로 통화정책이 작용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막대한 초인플레이션을 만났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엄중하게 고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동안 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금융부실이라는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쌓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 주요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한다면 그 뱅크 24년까지 지속되고 여지까지도 뉴욕 커뮤니티 뱅크를 비롯한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 23년에 찾아왔던 뱅크데믹 현상이 충분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뱅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책 굉장히 더 고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IMF에서도 글로벌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리포트라는 정규적으로 발표하는 금융안정 보고서를 또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낸셜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vulnerability, 얼마나 취약한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강조했었는데요. 역시 IMF 부총재가 최근에 미국 국가부채 줄여야 된다. 미국은 국가부채라는 면에서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억누르는 역할을 하니 지금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부채 규모를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물론 국가부채라는 개념 안에는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3대 경제 주체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게 국가부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함의가 있겠지만 가계나 기업의 부채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금융 상황 어떤 지경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 last mile of disinfl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동안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행보 동안에 financial condition 인덱스로 보면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0을 밑돌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금융 안정 상황이 특히 초록색 보세요. 22년부터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인 건 맞지만 유독 유로존의 금융 안정 정도가 매우 취약하고 그거보다 더 취약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파이낸셜 컨디션, 굉장히 안 좋은
금융 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융 안정 상황이 미국이 굉장히 취약해진 그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그 인덱스를 검정색 선 점으로 표현을 했다면 각각의 기여도를 본 거예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게 금리 때문에 금융 안정성이 취약해졌을 수도 있고, 코퍼레이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면서도 그럴 수 있겠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파이낸셜 리스크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은 유독 다른 나라랑 달리 미국은 유독 기업 그리고 이자 이 두 가지 때문에 파이낸셜 리스크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을 하거나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건설사,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소위 과도한 높게, 그러니까 물론 대출자들에게 말이죠. 대출자들 혹은 기업들 마찬가지 높은 금리에 따라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금융 안정성이 미국의 경우 유독 더 취약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대가가 바로 금융 취약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가 저평가화 됐다고 했는데 그 저평가된 그 기업들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었죠. 보시면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었던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긴축의 시대 동안, 예를 들어서 2004년, 2015년, 1972년, 1977년 이 당시에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했었는데요. 그 긴축의 시대 동안에 CRE,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Commercial Real Estate Price라고 볼 수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어땠습니까? 뭐 올라간 기간도 있어요. 떨어진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다만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나머지 다른 여건이, 예를 들면 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신규 투자가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런 기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활기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돼서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했던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 23년 동안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던, 강하게 떨어졌었던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강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강하게 떨어진 여러 나라들, 글로벌리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고리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우 유사합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아시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많이 떨어진 게 미국이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리테일이 있고 오피스가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 외에 레지던셜이 있습니다. 또 인더스트리얼이 있겠어요. 이런 네 가지 부문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유독 오피스 부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조정되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은 왜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 미국 경제 굉장히 견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왜 흔들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운동량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100m 뛰기를 할 때 더 짧은 시간 안에 100m를 주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운동 능력이에요. 이 운동 능력은 굳이 따지면 경기에 해당됩니다.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경제 성장세가 더디게 되고 있는가? 경기에 해당됩니다. 운동 능력은. 근데 운동 능력과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안 좋은 어떤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운동 능력이 좋아져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운동 능력과 질병은 별개의 문제다. 운동 능력이 약한 사람이 질병이 없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 능력이 높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단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운동 능력과 혹은 이 질병에 둘 다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변수가 예를 들면 뭐 영양분 섭취라고 볼게요. 만약에 뭐 식단 관리라든가 영양분 섭취라고 볼게요. 그게 뭐와 비슷한 겁니까? 금리와 비슷한 거예요. 설명을 드린다면, 신체 비유를 한다면, 너무나 높은 금리를 적용했던 것은 그 거시경제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영양을 골고루 먹지 못한 것이고요. 또 높은 금리를 도입했던 것은 어쩌면 질병을 야기할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에 또 해당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흔들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배경을 설명드리려면 또 1시간 갈 텐데,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실이 심화돼서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유러피언,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런 주요국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어떻습니까? 조정되거나 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미국 노란색 보세요.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죠. 이 공실률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리퀴디티,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2년 말 기준 유동성이 노란색이었다면 최근 기준으로는 초록색으로 바뀐 겁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유동성이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이게 뭡니까? 고금리를 단행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신사업을 단행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부분 이제 백투 오피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이코노미가 구성됐다가 그 홈 이코노미에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도 많아요. 재택근무를 여전히 활용하는 그런 국가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공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만큼 유동성이 빠지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록색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피스 빨간색이 더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강하게 떨어지는 권역 중에서도 유독 노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가 심각하게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중에서도 미국을 겨냥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 불안 어떤 상황입니까? 2019년과 24년을 좀 비교해 볼게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이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또 그만큼 더 많은 부채 의존에서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게 됐고요. 이게 과도한 부채를 만들 수 있겠고요. 정부 부채도 문제고 가계 부채도 문제겠지만 기업 부채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이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발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과도한 국가 부채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이
불안해지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게 결국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사들의 금융 부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실제 프라이빗 크레딧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부채가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주로 노스 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 CRE debt, 그러니까 GDP 대비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이 파란색 바가 한국도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CRE property value 같은 경우는 또 역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야기됐고 그 부실은 빚에 의존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왜 놓였느냐? 바로 공실이다.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아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 상업용 부동산 불안은 결국 금융부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은행들이 불안해질까요?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많이 해준 CRE exposure, 노출이 높은 그런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이나 또 그 밖에 몇몇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20% 혹은 20% 이상 수준의 전체 대출 규모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상업용 부동산 불안이 금융부실을 일부 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은행이 다 부실한 건 아니죠. 어떤 은행이 부실한가? 주로 지역 중소은행들이 미국의 경우 불안하고요.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 중소은행들이 지역 중소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대출해줬던 그런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이런 지역 중소은행들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지뱅크, 대형 은행들이 더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기보다는 지역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독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더 많은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들이 오즈크, VLY, NYCB 이런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최근에 미국에 다녀와서 오즈크나 NYCB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지역 중소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요. 그게 금융부실을 야기하고 있고요. 불안하죠. 근데 그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은 저는 물음표를 제기하고 싶다. 그거는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more than 250 billion dollars 이렇게 써 있는 이게 대형 은행들이고요. 중형 은행, 소형 은행이라고 구분해 볼게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CRE에 더 익스포저 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은 보시는 것처럼 소형 은행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형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기여하는 정도로 보면 매우도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소형 은행들의 부실 상황은 있을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NYCB나 오즈크 같은 주요 미국 금융사들이 부실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산으로 인해서 미국 일부 중소은행들의 부실로 인해서 실제 미국 금융위기로까지 갈 만큼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그 기여도는 매우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게 미국 금융위기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금융 부실이 대형 은행으로까지 전개되거나 뱅크런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거나 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제 주체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게 금융위기로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융위기 올 만큼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과잉 노출되어 있는 지역 중소은행들의 부실이 그만큼 미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의 기여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불안도 안 되고 또 과도한 안도도 안 됩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적절한 그 경제의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뭐 투자나 경영이나 여러 가지 뭐 학습도 마찬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에 뒤틀림이 없게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IMF가 유독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채를 경감하는 흐름으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을 가질 만큼 금융 위기로까지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언론을 가지고 언론에 담겨 있는 IMF 총재의 발언이나 기자회견 중에 나타난 그런 여러 의견들을 또 과도한 불안으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